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사인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장으로 불리는 더 그랜드 호텔의 다이아몬드 홀이었다. 오늘은 혜성그룹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로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최고급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훈련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흩뿌리며 홀 내부를 비현실적인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실내 악단이 연주하는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화려한 연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렇듯 혜성그룹의 회장이자 자선사업의 대모로 칭송받는 최미란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50이 가까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최미란은 마치 천사처럼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따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녀는 8년 전 남편이었던 전임 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룹을 장악하고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여 회사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이미지일 뿐 진실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조작된 채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으며 그녀는 그 어둠을 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최미라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가 죽은 남편을 언급하며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할 때마다 장내에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그녀의 연기력에 감탄과 동정을 보냈다. 홀의 가장자리 어두운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고요하고 위협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185cm가 넘는 큰 키에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수트를 입은 강진우는 8년 전 쫓겨나듯 이 땅을 떠났던 그 나약한 소년이 더 이상 아니었으며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기어올라와 정상을 차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최미란이 흘리는 가짜 눈물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조소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혐오스러운 기만에 대한 경멸이자 곧 닥쳐올 파멸을 예고하는 사신의 미소와도 같았다. 진우의 뇌리에는 8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어야 했던 처참한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당시 최미라는 아버지의 내연녀라는 가면을 쓰고 집에 들어와 병든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아버지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뒤 끔찍한 사고를 위장해 두 분을 살해하고 자신마저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었다. 어린 진우는 아무런 힘이 없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오너이자 월가에서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제임스 강이 되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돌아온 것이었다. 진우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붉은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응시했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혜성그룹에 몰아칠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최미란과 그녀의 아들 박민재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최미란이 단상에서 내려와 주요 인사들과 건배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아들이자 혜성그룹의 전무인 박민재가 거만하고 불량한 태도로 웨이터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진우의 시야에 들어왔다. 박민재는
어머니의 권력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로 유명했는데 오늘도 술에 취해 직원에게 횡포를 부리며 파티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혜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이유로 짐짓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또각 소리는 소란스러운 파티장 소음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려와 마치 카운트다운식의 초침 소리처럼 느껴졌다. 진우가 박민재에게 다가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는데 그것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 때문이었다. 박민재는 자신의 앞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는데 감히 누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느냐는 듯한 오만한 눈빛이었다. 진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박민재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훈계하는 어른의 그것과 같아 박민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진우는 자신이 미국에서 온 투자자라고 소개하며 박민재가 추진 중인 리조트 사업의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그것은 혜성그룹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다루어지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박민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창한 화술로 박민재를 압박하며 그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경영자인지 주위 사람들이 모두들을 수 있도록 돌려까기를 시전했다. 소란을 감지한 최미란이 급히 다가와 아들을 가로막으며 진우를 향해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는데 그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낯선 남자에게서 위험한 냄새를 맡고 있었다. 최미란은 짐짓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순간 최미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진우는 그녀에게 혜성그룹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연중에 과거의 사건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섞어 사용했는데 그것은 오직 최미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와도 같았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의 브레이크 고장이라든지 유언장의 조작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나오자 최미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진우는 최미란이 당황하는 모습을 즐기며 명함을 한 장 건넸는데 그 명함에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제임스 강이라는 이름과 함께 검은색 배경에 금색으로 새겨진 진실이라는 뜻의 라틴어 로고만이 심플하게 밝혀 있었다. 최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고 진우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다. 진우가 뒤로 물러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최미란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쿵쿵 뛰고 있었다. 진우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했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었고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가 정복해야 할 전장처럼 보였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선 진우는 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유품으로 그가 집을 떠날 때 유일하게 챙겨 나온 물건이었다. 시계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 속의 부모님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지만 현실의 그들은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다. 진우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맹세했는데 반드시 그들에게 지옥을 선사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부모님의 영전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진우는 재빨리 시계를 감추고 표정을 갈무리하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아까 박민재에게 곤욕을 치르던 웨이터가 서 있었다.
웨이터는 진우에게 감사를 표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는데 진우는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웨이터는 자신이 혜성그룹의 장학생 출신이었으나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 해고당하고 지금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연을 털어놓았다. 진우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혜성그룹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다시 한번 실감했고 이 청년이 자신의 계획에 유용한 장기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웨이터에게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한층 더 강한 확신이 실려 있었다.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사람들은 술과 음악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은 오직 최미란과 박민재 두 사람만을 쫓고 있었다. 최미란은 아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연신 샴페인을 들이키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박민재는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며 애꿎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의 불안과 분노가 바로 자신이 원하던 반응임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 본 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웨이터에게 샴페인을 한 잔 더 주문하고 천천히 홀을 가로질러 최미란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는데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전략으로 그녀를 공략할 생각이었다. 진우는 최미란의 주변에 모여 있는 정재계 인사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고 해박한 경제 지식과 세련된 매너로 그들의 호감을 샀다. 최미란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듯한 불쾌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고 어색한 미소로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교묘하게 화제를 혜성그룹의 재무 건전성과 최근의 투자 실패 사례로 유도했는데 이는 최미란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구심으로 변해가자 최미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녀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진우는 집요하게 파고들며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진우는 최미란의 숨통을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했고 그녀가 평정심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렸다. 결국 최미란은 평소의 우아함을 잃고 목소리를 높이며 진우의 말을 반박했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파티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최미란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진우는 승자의 여유를 보이며 정중하게 사과하고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진우는 호텔 로비에서 자신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 최미란과 박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진우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급히 차에 올라타 사라졌는데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은 패배자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진우는 그들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는데 운전석에는 그의 오랜 조력자이자 경호원인 김 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백미러로 진우의 표정을 살피며 작전이 성공적이었냐고 물었고 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진우의 눈에는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만이 보일 뿐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전의를 불태우는 전사의 침묵이었고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최미란과 박민재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방심하지 않고 더욱 치밀하게 그들을 옥죄어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해성그룹을 공중분해시킬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진우의 은신처를 향해 질주했고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셈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지만 진우의 복수심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며 다가올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강진우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는데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악몽은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빗물에 섞여 흐르던 붉은 피와 찌그러진 차체 그리고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버린 부모님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물잔을 집어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는데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욕망과 배신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진우는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변신하여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을 다시 썼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에는 지난밤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 있었다. 비서 김 실장이 건넨 태블릿 PC에는 해성그룹 전무 박민재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예상대로 방탕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박민재는 어머니 최미란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박과 유흥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었다. 진우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남자가 해성그룹을 무너뜨릴 가장 완벽한 열쇠임을 확신했고 오늘 그를 위한 아주 특별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인 더킹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며 상류층 자제들의 은밀한 사교장이었는데 박민재는 이곳의 단골 손님으로 대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지난밤 파티에서 진우에게 당한 모욕을 잊으려는 듯 값비싼 양주를 물처럼 마셔대며 주위에 있는 호스티스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지만 공허한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그때 룸의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는데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박민재의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박민재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진우는 여유로운 태도로 최고급 꼬냑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진우는 지난밤의 무례를 사과하러 왔다며 운을 떼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박민재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연기였다. 그는 박민재를 치켜 세우며 해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는 최미란 회장이 아닌 바로 당신이라고 속삭였는데 이 말은 박민재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달콤한 칭찬이었다. 진우는 자신이 무례하게 굴었던 이유는 박민재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할 배짱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박민재는 진우의 말에 귀가 솔깃해져 화를 가라앉히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진우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미끼를 던질 준비를 했다. 진우가 꺼내든 것은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기밀 서류였는데 겉보기에는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에 투자하게 만드는 금융사기의 덫이었다.
그는 희토류 광산 개발권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우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해성그룹의 주가는 폭등할 것이고 박민재는 어머니를 뛰어넘는 경영 능력을 입증받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다. 박민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확인한 진우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이 사업은 워낙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라 최미란 회장에게도 비밀로 해야 하며 오직 박민재의 결단력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머니의 간섭 없이 자신만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은 박민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마약과도 같았다. 박민재는 서류를 넘겨보며 갈등하는 기색을 보였는데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마련하려면 회사의 비자금이나 긴급 예비비에 손을 대야 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교묘한 화술로 박민재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의 경쟁심을 자극했는데 지금 망설이면 다른 경쟁 그룹에게 기회가 넘어갈 것이라며 시간을 재촉했다. 또한 그는 최미란 회장이 최근 전문 경영인 체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흘려 박민재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는데 이는 박민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결국 박민재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하겠다고 소리쳤고 그의 얼굴에는 묘한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계약은 순식간에 진행되었는데 진우는 미리 준비해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번호를 건네며 내일까지 입금이 완료되어야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받아 적으며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성공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뜨렸다. 진우는 박민재와 건배를 나누며 속으로는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는데 이 어리석은 남자가 횡령하게 될 막대한 자금은 고스란히 해성그룹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최미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박민재는 진우를 형님이라 부르며 호들갑을 떨었고 진우는 그런 그를 보며 먹잇감이 완전히 낚였음을 확인했다. 클럽을 나온 진우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자마자 박민재와 닿았던 손을 물티슈로 닦아냈는데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듯한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민재가 자금을 이동시키는 정황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어느새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진우의 복수극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진우는 시트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혼란과 파국의 시나리오가 질서정연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박민재는 비밀리에 재무팀장을 불러내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릴 것을 강요했는데 재무팀장은 불법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박민재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결국 승인 코드를 입력하고 말았다. 거액의 자금이 베리타스 글로벌이 관리하는 유령 계좌로 이체되는 순간 해성그룹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은 진우의 감시망 아래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다. 진우는 모니터를 통해 입금 알림이 뜨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것으로 1차 목표는 달성되었고 이제 최미란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일 반응을 기대하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한편 최미란은 집무실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류 결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밤 진우가 남긴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진우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베리타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철옹성처럼 베일에 쌓여 있어 그 어떤 정보도 얻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박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박민재는 회의 중이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려 그녀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박민재는 자금 이체를 완료한 뒤 승리감에 도취되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고 진우는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곧 엄청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8년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그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중얼거렸는데 이제 곧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에게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다짐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복수를 향한 진우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성그룹 내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자금의 대규모 이동을 감지한 감사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박민재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초조함으로 타들어가고 있었고 진우는 이 모든 혼란을 멀리서 지켜보며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할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해성그룹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마다 해성그룹의 파멸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우는 작성을 마친 문건을 전송 버튼 하나로 수십 개의 언론사에 동시에 뿌렸고 곧이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해성그룹 위기설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뉴스를 접한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해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진우가 계획한 거대한 붕괴의 서막에 불과했다. 최미라는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로하여 박민재를 호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진우는 사무실에서 TV 뉴스를 통해 해성그룹 본사 앞에 몰려든 취재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의 목덜미를 문맹수처럼 잔혹하고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성그룹 본사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도와 다를 바 없었는데 빗발치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고 로비는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단체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해성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며 곤두박질 쳤고 증권가 정보지에는 그룹의 부도설까지 나돌며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었다. 박민재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가 투자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송금한 수천억 원의 자금은 이미 공중분해되어 사라져버렸고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베리타스 글로벌 측 담당자는 흔적조차 없이 잠적해버린 뒤였다. 박민재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된 사기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닥쳐올 파국을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시각 최미란 회장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태의 전말을 보고받고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 그녀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차라리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즉시 박민재의 집무실로 들이닥쳐 아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는데 짝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최미라는 멍청한 놈이라며 윽박질렀지만 속으로는 이 사태를 수습할 방도를 찾느라 머리를 빠르게 회전시키고 있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모든 돈이 제임스 강이라는 인물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지난번 파티에서 보았던
그 불길한 눈빛의 남자를 떠올렸다. 최미라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직접 그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녀에게는 아직 남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미라는 제임스 강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는 전가를 보냈고 장소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집의 가장 깊숙한 별실로 정했다. 그녀는 평소에 화려한 차림새 대신 수수하고 청초해 보이는 옅은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방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연출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슬픈 표정을 연습했고 눈가에 인공 눈물을 살짝 찍어 바르며 완벽한 비련의 어머니를 연기할 준비를 마쳤다. 약속 시간이 되자 미닫이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들어왔는데 그는 여전히 빈틈없는 수트 차림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다도 상위에서 끓고 있는 찬물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평온함이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최미란이 먼저 입을 열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자신의 불찰이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박민재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읍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진우의 손을 잡으려 시도하며 제발 원금만이라도 돌려준다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애원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가련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며 그녀의 손길을 매몰차게 피했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진우의 거절에 최미란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고 더욱 애절한 눈빛을 보내며 재차 호소했다. 진우는 최미란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구역질을 느꼈는데 과거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하고 아버지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남의 것을 탐하다가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며 그것이 세상의 정의라고 말했다. 최미라는 진우의 말 속에 뼈가 있음을 감지하고 긴장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혹시 자신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진우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으며 보상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흥미롭다고 대꾸했고 8년 전 빗길 사고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궁금하다고 넌지시 물었다. 그 순간 최미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받침대에 부딪혔다. 진우는 당황하는 최미란을 몰아붙이지 않고 여유롭게 차를 음미하며 말을 이었는데 교통사고라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라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중얼거렸다. 최미라는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8년 전 자신이 사주했던 끔찍한 범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진우는 그저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며 시치미를 떼었다. 진우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최미라는 그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지 확신할 수 없어 혼란에 빠졌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본능적인 공포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반전되자 최미라는 더 이상 연기를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도끼를 품은 뱀처럼 변했다. 그녀는 표정을 싹 바꾸고 차가운 목소리로 원하는 것이 돈이냐고 물으며 금액을 제시하면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다고 회유를 시도했다. 진우는 그녀의 급변하는 태도를 보며 비소를 흘렸고 역시 이것이 회장님의 진짜 모습이라며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조롱했다. 그는 돈 따위는 필요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혜성그룹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는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저주가 담겨 있었다. 최미라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히 누구 앞에서 망발을 하느냐고 소리쳤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진우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는데 그것은 박민재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최미란이 그동안 저질러온 분식 회계와 불법 로비 장부가 담긴 복사본이었다. 최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것이 공개된다면 그녀의 회장직은 물론이고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이 서류를 어디서 구했냐고 다그쳤지만 진우는 정보원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며 오늘 대화는 즐거웠지만 앞으로는 법정에서 보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최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찻잔을 벽으로 집어 던졌다. 방을 나온 진우는 복도를 걸어가며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2단계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방금 최미란에게 보여준 비리 장부의 일부를 언론에 추가로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정식 집을 빠져나와 주차된 차에 올라탔는데 하늘에서는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8년 전 그날의 비극을 재현하는 듯했다. 차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최미란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그녀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독한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라고 지시했고 김 실장은 이미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날 오후 주요 뉴스 채널에서는 혜성그룹의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장부 내역까지 공개되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은 여론에 밀려 혜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미란 회장의 출국 금지 조치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미란은 본사 회장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이를 갈았는데 그녀는 자신의 왕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극심한 배신감과 증오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을 불러 은밀히 연락해 두었던 어둠의 해결사들을 호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제임스 강이라는 남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해야만 자신의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살인 교사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박민재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패닉 상태에 빠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최미라는 냉정하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버림받았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진우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진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가소롭다는 듯이 삭제 버튼을 눌러버렸다. 진우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와인을 마시며 TV 화면 속 혼란스러운 혜성그룹의 모습을 감상했는데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복수의 달콤한 서곡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는데 최미란이 완전히 파멸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우는 벽에 붙여놓은 관계도에서 최미란의 사진에 붉은색 X표를 그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이제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라고 속삭였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번개가 치며 서울의 하늘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았는데 마치 다가올 피해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최미란이 고용한 해결사들은 어둠을 틈타 진우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진우 역시 자신의 주변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호신용 무기를 점검하며 다가올 위협에 대비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상처 입은 맹수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진우와 최미란 두 사람의 목숨을 건 대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는 잠시나마 세상의 진실을 비추는 듯했지만 곧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빗물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복수가 끝나면 과연 자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지 자문해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기에 그는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고 내일 실행할 계획들을 점검했다. 최미라는 분명 반격을 시도할 것이고 그 반격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일 것이 뻔했기에 진우는 그녀의 수를 미리 읽고 한 발 앞서 나가야만 했다. 그는 죽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해성그룹을 둘러싼 먹구름은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짙어져만 갔다. 진우는 출근길에 자신의 차를 미행하는 차량이 있음을 눈치챘는데 그는 당황하지 않고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미행 차량을 따돌리지 않고 오히려 인적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체를 파악해 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진우의 차가 도심을 벗어나 교회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자 미행 차량의 움직임도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긴박한 추격전의 서막이 오르며 팽팽한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재개발 예정. 지구는 도시의 그림자와도 같은 곳이었다. 강진우의 검은색 세단이 낡은 시멘트 담벼락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가자 동네 어귀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곳은 해성그룹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되는 세상의 밑바닥이었으며 진우가 찾는 사람이 숨어 지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장소이기도 했다. 진우는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골목 끝자락에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가 코끝을 찔러왔다. 그는 김 실장이 건네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칠이 다 벗겨진 녹색 대문 앞을 서성거렸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녹색 대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으며 초인종은 고장난 지 오래된 듯 전선이 흉물스럽게 튀어나와 있었다. 진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철문을 두드렸는데 텅 빈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 안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할 무렵 안쪽에서 누군가가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쪽 다리를 저는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진우는 단번에 그가
아버지의 수행비서였던 한명석 실장임을 알아보았다. 8년 전 항상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아버지를 보좌하던 듬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들고 지친 노인 같은 형상만이 남아있어 진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명석은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며 누구냐고 쉰 목소리로 물었지만 진우는 목이 메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실장님이라고 부르자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진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세월이 흘러 소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눈매와 분위기에서 옛 주인의 흔적을 찾아낸 듯 한명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도련님이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환희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진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지팡이를 놓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우는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해 일으켰고 두 사람은 낡은 단칸방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생존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처절한 재회의 순간이었다. 방 안은 성인 2명이 안기에도 비좁을 만큼 협소했고 곳곳에 쌓인 약봉지들이 한명석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한명석은 진우의 손을 잡고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연신되뇌었는데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진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진우는 한명석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고 한명석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그는 사고 직후 최미란이 보낸 사람들에게 납치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고 다리까지 망가진 채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다고 했다. 최미란은 그가 사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여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으며 그는 쥐 죽은 듯이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우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고 턱 근육이 곤두설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명석은 방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하나 꺼내왔는데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차량 정비 기록과 당시 사고 차량을 정비했던 정비사의 양심선언 녹음 파일이었다. 한명석은 이것을 언젠가 도련님이 돌아오면 전해드리기 위해 놈들의 눈을 피해 지금까지 간직해왔다고 말하며 상자를 건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한명석의 피와 눈물이 담긴 충성심의 결정체였다. 진우는 이 증거가 최미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칼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훑어보았는데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정밀 검사 결과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녹음 파일에는 최미란의 사주를 받은 정비사가 차량을 조작했다고 고백하는 떨리는 음성이 담겨 있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진우는 한명석에게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연락하여 당장 경호팀을 파견해 한명석을 안전한 거처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한명석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진우는 당신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한명석은 진우의 든든한 모습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한명석을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킨 뒤 진우는 다시 도심으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가짐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에게는 심증뿐만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 생겼고 최미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미란이 순순히 잡혀갈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둠이 내려앉아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조수석에 놓인 증거 상자를 곁눈질로 확인하며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는데 엔진 소리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전차의 굉음처럼 우렁차게 울렸다. 한편 최미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설 탐정이 보낸 보고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탐정은 제임스 강이 과거 실종되었던 강진우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데이터까지 첨부했다. 최미라는 들고 있던 보고서를 찢어버리며 책상을 내리쳤는데 죽은 줄 알았던 전처의 아들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책상 아래 비밀 금고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최미라는 차가운 목소리로 오늘 밤 처리하라는 짧은 명령을 내렸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서울 뒷골목을 장악하고 있는 폭력 조직의 보스였는데 그는 최미란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해결사였다. 그는 거액의 착수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부하들에게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들의 목표는 강진우를 납치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없애는 것이었다. 검은색 벤 세 대가 아지트를 빠져나와 빗속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차량 트렁크에는 야구 방망이와 회칼 등 흉기들이 실려 있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었다. 진우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데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교묘하게 진우의 차를 포위해 오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이 최미란이 보낸 사냥개들임을 직감하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유인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며 핸들을 꺾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지금은 폐쇄된 구로 공단 지역으로 인적이 드물고 미로처럼 복잡하여 다수의 적을 상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진우는 김 실장에게 위치를 전송하고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추격전은 점점 더 과격해졌는데 놈들의 차량이 진우의 차를 들이받으려 위협적으로 접근했고 진우는 현란한 드라이빙 기술로 그들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타이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내는 굉음과 차체끼리 부딪히는 금속음이 밤거리를 뒤흔들었다. 진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놈들을 따돌리는 척하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을 약 올렸다. 놈들은 독이 올라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그것은 진우가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다. 공단 입구에 들어서자 진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멈춰 세웠고 뒤따라오던 밴들도 급정거하며 진우의 차를 에워쌌다. 차 문이 열리고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흉기를 든 채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불빛이 비치며 놈들의 흉기가 번들거렸다. 진우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재킷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였는데 그의 표정은 10대 1의 싸움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조직의 행동대장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다가와 건방진 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진우는 그를 무시한 채 주위를 둘러보며 지형지물을 파악했다. 그는 오늘 밤 이곳이 놈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행동대장이 공격 신호를 보내자 놈들이 괴성을 지르며 진우에게 달려들었는데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날려 첫 번째 놈의 턱을 올려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나가떨어지자 진우는 곧바로 다음 놈의 팔을 꺾어 흉기를 빼앗고 그 반동을 이용해 뒤에서 덤비는 놈의 명치를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는데 이는 그가 미국에서 8년 동안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내며 익힌 살인 무술이었다. 진우는 놈들의 공격을 물 흐르듯 피하며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피와 빗물이 뒤섞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쪽수에서 밀리는 싸움이라 진우의 체력도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는데 놈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좀비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때 한 놈이 진우의 사각지대에서 칼을 휘둘렀고 진우는 간발의 차로 몸을 비틀었지만 팔뚝에 긴 자상이 생기고 말았다.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진우는 고통을 삼키며 오히려 더 매섭게 반격했다. 그는 칼을 든 놈의 손목을 잡아채 꺾어버리고 그 칼을 빼앗아 놈의 허벅지에 꽂아버렸다. 진우의 눈빛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제는 이성이 아닌 생존 본능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공단 안을 비추며 김 실장이 이끄는 경호팀과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다. 진우가 미리 경찰청장과 협조하여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었다. 당황한 조직원들은 도망치려 우왕좌왕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고 그들은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되었다.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거리며 빗속에 서 있었는데 김 실장이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진우는 상처를 지혈하며 쓰러져 있는 행동대장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불라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공포에 질린 행동대장은 벌벌 떨며 최미란 회장의 이름을 실토했고 김 실장은 그 모습을 캠코더에 담았다. 이것으로 최미란은 살인 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경찰들이 조직원들을 연행하는 동안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빗물을 맞았는데 피 냄새를 씻어내려는 듯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진우는 오늘 밤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차로 돌아갔다. 이제 최후의 결전만이 남았고 그는 그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피스텔 거실에서 강진우는 상의를 탈의한 채 거울 앞에 서 있었는데 그의 탄탄한 상반신에는 지난밤의 격투가 남긴 멍과 자상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스스로 상처를 봉합하고 있었는데 바늘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을 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8년 전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날 이후 고통은 그에게 삶의 일부이자 자신을 단련시키는 채찍질이 되었기에 이 정도의 아픔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자극제에 불과했다. 진우는 붕대를 감으며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었는데 그 눈동자 안에는 복수의 완성을 향한 집념이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미란 회장의 저택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내부는 공포와 광기로 뒤엉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실패한 납치 계획의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가 고용했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에 줄줄이 연행되고 그들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위기에 처하자 최미라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비우며 어둠 속의 해결사라 불리는 용병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는 돈만 주면 대통령 암살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도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최미라는 자신의 모든 비자금을 털어서라도 강진우를 오늘 밤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절규하듯 명령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사리로 가득 차 갈라져 있었다. 진우는 김 실장으로부터 한명석 실장이 안전가옥에서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에는 격렬한 저항의 흔적과 핏자국만이 남아있다는 말에 그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최미란이 자신의 약점인 한명석을 노렸다는 사실에 진우는 치을 떨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범인들이 남긴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한명석을 살리고 싶으면 인천에 폐쇄된 물류, 창고로 혼자 오라는 협박이었다. 진우는 이것이 뻔한 함정임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차 열쇠를 집어들었는데 그에게 한명석은 아버지의 유일한 흔적이자 지켜야 할 마지막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인천항에 폐쇄된 물류 단지는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과 함께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녹슨 컨테이너들이 성벽처럼 쌓여 있어 마치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다. 진우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어둠을 틈타 창고로 접근했는데 그의 발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검은 옷은 밤의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었다. 창고 주변에는 무장한 용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지난번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프로들의 솜씨였기에 진우는 더욱 신중하게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던져 시선을 분산시킨 뒤 순식간에 배우로 접근하여 단검으로 경계병의 급소를 제압했는데 소리 없는 살인무술의 진수였다. 창고 안으로 잠입한 진우는 높은 천장에 매달린 조명들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중앙의 의자에 묶여있는 한명석을 발견했는데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한 듯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진우의 눈에서는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분노가 폭발했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주위를 둘러싼 기척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용병 팀장인 블랙맘바와 그의 부하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사냥꾼들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진우를 포위해왔다. 블랙맘바는 진우의 담력을 칭찬하며 최미란 회장이 너의 목을 아주 비싼 값에 샀다고 비아냥거렸는데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군용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진우는 한명석을 향해 달려가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블랙맘바와 대치했는데 지금은 감정보다 실력이 필요한 순간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호와 함께 용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었고 창고 안은 금속길이 부딪히는 소음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는데 진우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공격을 피해 나갔다. 그는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와 나무 상자들을 이용하여 적들의 동선을 방해하고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면서도 잔혹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진우의 옷도 점차 붉게 물들어갔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자 블랙맘바가 직접 나섰는데 그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묵직하고 파괴적인 공격으로 진우를 압박해왔고 진우는 방어하기에 급급해 뒤로 밀려났다. 블랙맘바의 발차기가 진우의 옆구리에 꽂히자 그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뒹굴었지만 곧바로 몸을 회전시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두 사람의 대결은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고 서로의 살점을 베어내고 뼈를 타격하는 육탄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처절했다. 진우는 체력이 바닥나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쓰러져 있는 한명석과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을 떠올리며
초인적인 힘을 쥐어짰다. 진우는 블랙 맘바의 결정적인 칼질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뒤 그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렸고 비명을 지르는 놈의 명치에 강력한 무릎 차기를 꽂아 넣었다. 거구의 블랙 맘바가 짐짝처럼 바닥에 쓰러지자 진우는 그 위에 올라탄 놈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는데 그의 주먹에는 지난 8년간의 한이 서려 있었다. 피범벅이 된 블랙 맘바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휴대전화를 꺼내 최미란에게 전화를 걸라고 명령했다. 공포에 질린 블랙 맘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 너머로 최미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했냐는 그녀의 질문에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블랙 맘바의 비명 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그 소리는 지옥에서 온 초대장과도 같았다. 최미란은 수화기 너머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는 당신이 보낸 사냥개들은 모두 이빨이 빠졌으며 이제 남은 것은 당신뿐이라고 차갑게 선언했는데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 최미란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진우는 블랙 맘바에게 최미란이 살인을 사주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어 녹음했고 이것은 내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그녀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한명석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는데 의식을 되찾은 한명석은 진우를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김 실장과 경찰 특공대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고 안은 말 그대로 혈투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쓰러진 용병들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진우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김 실장은 진우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한 하늘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닮아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악마를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 악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차에 오른 진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최후의 결전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최미란이 빠져나갈 구멍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으며 그녀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일만 남았다. 진우는 품속에 있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혜성그룹의 주인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 그는 한명석을 병원으로 후송시킨 뒤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회사로 향했는데 쉴 틈 없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진우는 피 묻은 셔츠를 갈아입고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다시 냉철한 기업, 사냥꾼 제임스 강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변호인단과 회의를 거듭하며 내일 주주총회에서 터뜨릴 폭탄들을 점검했고 최미란의 반격 시나리오까지 예상하여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축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는데 도시를 깨우는 여명은 그에게 승리의 서광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향해 조용히 묵념하며 이제 곧 편히 쉬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고 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최미라는 초췌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지만 여전히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처연해 보일 지경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아들 박민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오산이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장하자 장내의 시선은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진우의 등장은 마치 왕의 귀환과도 같았는데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변호사들과 수사관들의 모습에 주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최미라는 진우를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비틀거렸고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박민재는 공포에 질려 책상 밑으로 숨으려 했다. 진우는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울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바로 8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강진우임을 밝히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해성그룹을 좀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의 도가니로 변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진우는 스크린에 준비된 자료들을 띄우며 최미란과 박민재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충격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최미란은 거짓말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어젯밤 블랙맘바가 자백한 녹음 파일과 8년 전 정비사의 양심 선언이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추악한 진실 앞에 최미라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던 끔찍한 진실의 녹음이 멈추자 대강당을 가득 메웠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 정막은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도 같아서 누군가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는데 주주들의 시선은 일제히 단상 위에 서 있는 최미란과 강진우를 번갈아 향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8년 전 차량 정비사가 남긴 자필 진술서와 지난밤 블랙맘바가 자백한 살인 교사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밝혀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미라는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여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는데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녀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차가운 벽만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충격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은 바로 최미란 자신이었는데 그녀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생존 본능이 발동하여 비명을 지르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눈을 부라리며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며 저 남자가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악을 썼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단상 아래에 웅크리고 있던 아들 박민재를 가리키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저 못난 자식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죄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했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친아들마저 제물로 바치는 비정한 어미의 추악한 발버둥으로 보일 뿐이었다. 장내 곳곳에서 야유와 탄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생중계했다. 박민재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배신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왔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가 토사구팽이라는 사실에 이성이 마비되고 말았다.
박민재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몸싸움을 벌이며 어머니가 다 시킨 일이 아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혜성그룹의 회장과 전무가 주주총회장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헐뜯는 추태는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충격적이고 참담한 광경이었다. 강진우는 그들의 아기다툼을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죄인들을 심판하는 저승사자처럼 위압적이고 냉혹해 보였다. 진우는 더 이상 이 난장판을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두 사람을 떼어놓도록 지시했다.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최미란과 박민재는 씩씩거리며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진우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장례를 정리했다. 그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확보한 추가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는데 그것은 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최미란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 목록이었다. 자선 사업의 대모라 불리던 그녀가 사실은 기부금을 횡령하여 명품을 사들이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주들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의 치를 떨었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가면 뒤에 숨겨왔던 탐욕스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져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진우는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객석을 향해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그는 더 이상 베리타스 글로벌의 제임스 강이 아니며 8년 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강성훈 전 회장의 아들 강진우로서 이 자리에 섰음을 명확히 했다. 장례는 다시 한번 술렁거렸고 늙은 주주들 사이에서는 죽은 회장의 젊은 시절을 꼭 닮은 진우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가 꿈꾸었던 혜성그룹의 미래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이었으며 탐욕과 기만으로 얼룩진 지금의 혜성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혜성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며 그 시작은 바로 최미란과 박민재의 구속 수사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호소력이 짙었고 진심이 담겨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 순간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진우가 미리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온 상태였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최미란과 박민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최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지만 수사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은색 금속이 손목을 조여오는 순간 최미란은 비로소 자신의 완벽했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실감하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그녀의 울부짖음에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고 오직 억울함과 분노만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다. 박민재 역시 수갑을 차고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은 비굴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진우는 끌려가는 최미란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진우를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진우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는데 당신이 지옥으로 만든 내 삶을 이제 당신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좁은 방에서 평생토록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고통받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미라는 진우의 눈빛에서 서린 살기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찮게 여겨 짓밟았던 어린 소년이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죄인들이 끌려나가고 난 뒤에 대강당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어수선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감돌고 있었다. 진우는 단상에 홀로 남아 텅 빈 회장석을 바라보았는데 그 자리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자리이자 지난 8년간 최미란이 독차지했던 욕망의 의자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그 의자에 손을 얹었는데 가죽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객석에 있던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박수 소리가 점차 커져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축하하는 환호이자 정의가 구현된 것에 대한 안도의 표현이었다. 진우는 그들의 환호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굳어 있었다. 진우는 주주들에게 해성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상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들과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해성그룹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도 진우는 한동안 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고 지난밤 입은 상처들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 고통조차 살아있음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김 실장이 다가와 진우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물 한 잔을 건넸는데 진우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키며 마른 목을 축였다. 김 실장은 한명석 실장도 병원에서 깨어나 뉴스를 보고 오열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진우의 입가에는 그제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진우는 김 실장에게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전했는데 김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홀로 남겨진 진우는 넓은 강당을 천천히 걸어 나오며 벽에 걸린 역대 회장들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진우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놈들은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이 진우를 에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 진우는 그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제보다 조금 더 맑고 투명해 보였다. 비가 그친 뒤의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고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따스했다. 진우는 운전석에 앉은 김 실장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추모 공원으로 가자고 말했고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진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기사들을 검색해 보았는데 최미란과 박민재의 구속 소식이 속보로 타전되고 있었고 해성그룹의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정의구현이라는 찬사와 함께 강진우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지만 진우는 그 칭송들에 취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는 복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해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자 부모님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며 진우는 차창을 조금 내렸는데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트려 놓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박혀있던 묵은 감정들을 털어내려 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였기에 목표를 이룬 지금 찾아오는 허탈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허무함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고 시계 초침은 째깍거리며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진우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추모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진우는 꽃가게에 들러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흰 백합 한 다발을 샀다. 꽃을 든 그의 모습은 여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촉촉한 물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 부모님의 묘소 앞에 섰는데 비석에 새겨진 두 분의 이름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비석을 어루만졌는데 차가운 돌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그곳에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부모님이 그에게 잘했다고 속삭이는 위로처럼 들렸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으며 진우는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은 흉터로 남아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며 그 흉터는 그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될 것이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사이로 비치는 태양은 그를 비추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듯했다. 그는 다시 한번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고하고 뒤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힘차 보였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회사와 사람들이 있었고 새롭게 써내려갈 자신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기록된 혜성그룹 전 회장 최미란과 그녀의 아들 박민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법정 내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거웠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피폐해져 있었다. 수의를 입은 최미라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풀어헤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생 무상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법정 내에 엄숙한 정적이 흐르자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최미란이 저지른 살인 교사와 횡령 그리고 배임 등 수십 가지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판사는 피고인 최미란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편을 살해하고 의부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탄성과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고 최미라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비명을 지르며 판사석을 향해 달려들려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자신이 혜성그룹의 회장이라며 헛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박민재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는데 그는 어머니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오열하다가 결국 실신하여 들것에 실려나가는 추태를 보였다. 이 모든 과정을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긴 숙제를 마친 듯한 홀가분함과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법원을 빠져나오는 진우의 주변으로 수많은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지만 그는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단단한 눈빛으로 정면만을 응시하며 준비된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진우는 비로소 8년 전 그 비 오는 날 멈춰버렸던 자신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해성그룹 본사로 돌아온 진우는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는데 그곳은 과거 최미란이 사치스럽게 꾸며놓았던 장식품들이 모두 치워지고 실용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탈바꿈해 있었다. 진우는 회장 취임식도 생략한 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썩어빠진 조직을 도려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최미란에게 부역했던 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는데 그 중에는 과거 파티장에서 만났던 해고된 웨이터 출신 청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 청년에게 내부 감사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며 회사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청년은 진우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진우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는데 그는 공장 생산 라인부터 해외 지사까지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당황해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과 열정에 감동하여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해성그룹 내부에는 활기와 희망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진우는 늦은 밤까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일하면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눈을 반짝였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였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인 책상을 어루만지며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진우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혹독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한명석 전 실장이 머물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명석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진우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는데 그의 얼굴색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다. 진우는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한명석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따스한 햇살과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를 거닐며 두 사람은 회사 이야기와 살아가는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다정한 부자지간처럼 평온해 보였다. 한명석은 진우에게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말고 행복해지라고 당부했다. 진우는 한명석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한명석은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도련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진우는 그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우는 한명석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회사로 모셔와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한명석은 늙은이가 짐이 될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우는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잠시 강물을 바라보았는데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고 바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도 저 강물처럼 굽이치며 흘러왔지만 결국은 넓은 바다에 닿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진우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는데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시계 뚜껑을 열어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이제는 이 시계를 서랍 속에 넣어두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과거를 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년 후 혜성그룹은 완벽하게 정상화되어 과거의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투명 경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진우는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시상식 무대에 올랐는데 그는 수상 소감에서 모든 영광을 직원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렸다. TV 화면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교도소 독방의 최미라는 질투와 분노로 치를 떨며 TV를 꺼버렸지만 캄캄한 감방 안에 남은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영원히 빛을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혜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는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화려한 조명 아래 직원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진우는 샴페인 잔을 든 채 파티장 한켠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 실장이 다가와 건배를 제의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말 회장님다운 모습이 되셨다며 농담을 건넸고 진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모두 김 실장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을 회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마치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진우는 홀로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8년 전 쫓기듯 떠나야 했던 그 소녀는 이제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제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만함 대신 겸손함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다짐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진우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폐부 가득 신선한 공기를 채워 넣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된 이름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 목록에는 한명석 실장, 김 실장, 그리고 그를 믿고 따라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휴대전화를 끄고 다시 한번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부터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강진우의 인생에도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서 몸을 떼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그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진우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닌 무리를 이끄는 늠름한 사자의 모습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를 맞이했고 진우는 환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녀는 성장하여 남자가 되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은 후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